여물이나 물고 오십시오. 그런데 말이지요. 며느리가, 그것도 뼈대 깊은 양반 가문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버님, 소 여물통에 가서 여물이나 물고 오십시오. 시아버지를 짐승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는 참으로 서슬퍼런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그날로 자리에 누워 식음을 전폐했고, 며느리 역시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곡기를 끊었습니다. 온 집안이 초상집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며칠이었습니다. 대체 이댁 시아버지가 무슨 짓을 저질렀기에 그 온순하던 며느리가 이런 독한 말을 뱉어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것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이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손목을 잡은 사람은 전혀 다른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오해가 어떻게 한 집안을 벼랑 끝까지 몰고 갔다가 다시 살려냈는지, 오늘 그 사연을 찬찬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나리 밤샘 책방입니다. 밤이 깊었는데 따뜻한 차 한잔 하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의 말입니다. 충청도는 예로부터 양반의 고장이라 불렸고, 그 중에서도 회덕 송씨 집안은 뼈대 깊기로 인근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효자, 효부, 연려가 3대에 걸쳐 끊이지 않았다 하니 근방에서는 그 집 담벼락만 지나가도 옷깃을 여민다는 말까지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문이 하도 자자하다 보니 한양 조정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마침 충청도 지방을 암행하던 어사 박문수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죠. 그렇게 도리가 지극한 집안이라면 내 눈으로 한번 봐야겠다. 박문수는 마패를 옷 속 깊숙이 숨기고 허름한 선비 행색으로 그 마을을 찾았습니다. 마침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을 곳을 청하니 회덕 송시댁 영감님이 흔쾌히 사랑채를 내어주셨습니다. 어허, 나그네가 이 밤중에 갈 곳이 없다니 딱하구려. 누추하지만 며칠 묵어가시게. 인심 좋은 영감님 덕에 박문수는 예정에 없던 며칠을 그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영감님과 마주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며 옛 시문을 논하니 과연 듣던 대로 학식 깊고 인품과 덕망이 높은 어른이셨습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덕이 넘치는 집안이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밤이 되고 나서였습니다. 첫째 날 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고요히 잠든 그 시각에 박문수가 문득 잠에서 깨어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내다보니 낮 동안 그리도 점잖으시던 영감님이 버선발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야심한 시각에 어딜 가시는 걸까? 박문수는 원래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암행어사라는 직업이 본디 그러합니다. 남의 사정을 캐고 다니는 것이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슬그머니 이불을 젖히고 버선도 신지 않은 채 발소리를 죽여 영감님의 뒤를 밟았습니다. 영감님은 안채를 지나 후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달빛도 희미한 밤,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당에 어지러이 드리워진 가운데 영감님은 후원 별당 앞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 별당이 어떤 곳인고 하니 이댁 둘째 며느리가 홀로 거처하는 곳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몇 해 되지 않아 남편을 여의고 청산과부가 되어 홀로 지내는 며느리였습니다. 설마 박문수의 머릿속에 별별 흉한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영감님은 별당 앞에 서서 딱 한 번 낮은 목소리로 기침을 하셨습니다. 어흠,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아무 동작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침 소리가 떨어지기 무섭게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리더니 하얗고 고운 손이 슥 나왔습니다. 그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소반 하나, 그 위에 술 한 잔과 안주 한 접시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그 술상을 조용히 받아 돛돌 위에 걸터 앉아 술 한 잔을 천천히 들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빈잔을 내려놓으시고는 다시 그 소반을 문 안으로 조용히 밀어넣고 왔던 길을 되짚어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도 또 그 다음 날 밤도 그 광경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자정 무렵, 기침 한 번, 술상 하나, 그리고 침묵. 박문수는 집안 하인들에게 넌지시 눌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답하더군요. 아, 그거요? 저희 댁 영감마님이 밤마다 그러시는 거 벌써 몇 해째인지 모릅니다요. 작은아 씨가 혼자 되신 뒤로 밤마다 적적하실까봐 영감마님이 저리 문 앞까지 가서 살펴주시는 겁니다. 작은아 씨도 그 마음을 아시니 매번 술 한 잔 정성껏 내어드리고요. 박문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를 며느리의 외로움을 헤아려 그 앞을 지켜주고 며느리는 그 마음을 헤아려 정성으로 화답하니 이보다 더 애틋하고 지극한 도리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구나. 이 댁의 인정과 도리는 헛소문이 아니었어. 박문수의 마음속에 존경심이 절로 우러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으로 간사한 것이 그 존경심 한 구석에 아주 작은 호기심 하나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술상을 내어주는 부인의 손은 대체 얼마나 곱기에 저리도 조용히 저리도 정갈하게 나오는 걸까? 이 작은 호기심 하나가 훗날 얼마나 끔찍한 파국을 몰고 올지 그때는 박문수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낮이면 영감님과 마주 앉아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밤이면 몰래 후원을 살피는 이상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호기심이라는 놈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더니 급기야 얄궂은 장난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딱 한 번만 저 손을 보고 싶구나. 박문수도 사람인지라 명색이 암행어사 체면에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 부끄러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짓궂은 마음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달빛도 구름에 가려 유난히 어둑어둑했습니다. 영감님이 저녁자리에서 술을 몇 잔 드시더니 일찌감치 고온히 잠드셨습니다. 박문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엔 내가 먼저 가보리라. 박문수는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와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영감님보다 한 발 앞서 별당 앞에 도착한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낮은 목소리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영감님의 기침 소리와 꼭 닮게 흉내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절묘했던지 별당 안에서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하얗고 고운 손이 슥 나오며 여느 때처럼 술상이 조용히 밀려 나왔습니다. 박문수의 눈에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손이 들어왔습니다. 곱디고 온 옥으로 깎은 듯한 순목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문수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고 훗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술상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을 뻗어 그 부인의 손목을 덥석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어머! 짧은 비명과 함께 부인은 화들짝 놀라 손을 획 뿌리쳤습니다. 그 서슬에 술상이 대돌 아래로 굴러떨어져 잔이 쨍그랑 깨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쾅! 하고 문이 거세게 닫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고 서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부인, 저기, 그것이 아니라 박문수가 나지막이 문 쪽에 대고 말을 건네보았지만 안에서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서성이던 박문수는 결국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거 참 그저 잠깐의 장난이었을 뿐인데 부인이 놀랐겠구나. 내일 아침에 넌지시 사과라도 해야겠다. 방으로 돌아온 박문수는 이불 속에 누워서도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저 나그네의 짓궂은 장난 하나로 여기고 날이 밝고 정중히 사과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박문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뿌린 그 작은 씨앗이 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조짐은 바로 다음 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밤이 되었습니다. 영감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정 무렵 조용히 방문을 열고 후원의 별당을 찾았습니다. 박문수는 차마 뒤따라갈 면목이 없어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만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찌되려나. 영감님은 평소처럼 별당 앞에 이르러 낮은 목소리로 기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문틈으로 나와야 할 그 고운 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안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평소라면 진작 나왔을 술상이 그날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로구나. 우리 새아가가 어디 몸이라도 아픈가? 영감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감기라도 걸린 모양이라 여기셨던 겁니다. 이튿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감님이 별당 앞에서 기침을 하셨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영감님도 조금 더 걱정이 되셨는지 문 앞에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새아가 자느냐? 어디 몸이 불편한 게냐? 하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고 서늘한 정적뿐이었죠. 영감님은 며느리가 잠이 든 모양이라 여기고 애써 걱정을 누르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나 때문인가? 하지만 그는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겠지. 그저 우연히 며칠 몸이 안 좋으신 게지.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걸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불안할수록 애써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법이지요. 그렇게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영감님은 이번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며느리의 방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새아가 대체 무슨 일이냐? 사흘째 기척이 없으니 이 늙은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 말을 해야 할 게 아니냐. 그러자 그날 밤 처음으로 방 안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에 다소곳하고 온화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서럽고 얼음장처럼 매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소 여물통에 가서 여물이나 물고 오십시오. 영감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소는 이성이 없는 짐승입니다. 즉, 아버님은 며느리의 손목을 희롱한 짐승만도 못한 분이니 사람의 밥을 먹지 말고 짐승처럼 여물이나 두십시오라는 목숨을 건 참혹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날 밤 자신의 손목을 잡은 사람이 다름 아닌 시아버지라고 굳게 믿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시아버지와 똑같은 기침소리, 늘 그 자리에 서 계시던 그 위치. 부인으로서는 달리 의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사람도 아닌 짐승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소 여물통에 가서 여물이나 뜯어 먹으라니. 양반가에서 이보다 더 매섭고 치욕스러운 꾸짖음이 또 있을까요? 영감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단 말이냐? 며느리에게 그런 의심을 받다니. 내 평생 지켜온 이름과 도리가 하룻밤 사이에 이리도 무너진단 말이냐? 영감님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밥상이 들어와도 수저를 들지 않으셨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벽을 향해 돌아 누우신 채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몹쓸 짓을 했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이 그런 말을 내뱉어야 했다는 수치심에 휩싸여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곡기를 끊어버렸습니다. 집안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대체 영감마님과 작은 아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 분 다 저러신답니까? 글쎄 말이세.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 집안 곳곳에서 낮은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감히 무슨 일인지 여쭙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화목하던 집안이 며칠 사이에 초상집보다 무거운 정막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박문수는 자신의 방 안에서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방 안에 틀어박혀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영감님과 부인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설마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너도 나 때문이다. 박문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벼운 장난 한 번이 이토록 무거운 결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돌보는 늙은 유모가 안채마당에서 눈물을 훔치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박문수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두 분 다 돌아가시겠어요. 영감마님은 미음 한술도 안 넘기시고 작은 아씨도 벌써 엿새째 물 한 모금 안 드신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화목하던 집안이 하루아침에 이 지경이 됐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문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내 가벼운 장난 하나로 한 집안의 어른과 며느리가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서 숨어만 있다니.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댁 사람들의 절개와 도리가 얼마나 굳고 무서운 것인지도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오해를 풀어달라, 억울하다며 소란이라도 피웠을 텐데 이 댁의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그저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지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오간 것뿐인데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이토록 처절하게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구나. 박문수는 더는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을 새도 없이 곧장 영감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니 영감님은 며칠 새 몰라보게 야위신 얼굴로 벽을 향해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박문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힘없이 눈만 돌려 박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영감님, 사실 저는 지나가던 선비가 아닙니다.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합니다. 박문수는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닷새 전 그날 밤 별당에서 며느님의 손목을 잡은 것은 영감님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제 철없는 호기심에 영감님의 기침 소리를 흉내내어 며느님을 속이고 그런 무례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죄입니다. 영감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감님은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가? 그것이 사실인가? 예, 영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감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 해도 내 며느리는 이제 내 말도 자네 말도 고지 듣지 않을 걸세. 이미 마음에 그리 굳어버린 오해는 말 몇 마디로 풀릴 것이 아니야. 자네가 정 죄를 씻고 싶다면 자네가 직접 며느리 앞에 가서 증명해 보이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영감님은 지친 눈으로 박문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다만 우리 집안 며느리는 헛된 말로는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야.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할 걸세. 박문수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패를 다시 품속에 넣으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말로는 안 된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진심을 보여야겠다. 그는 곧장 방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가 향할 곳은 며칠째 굳게 닫혀있는 그 별당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후원을 가로질러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그 밤과 똑같이 달빛이 희미했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날은 짓궂은 장난기로 가벼웠던 발걸음이 오늘은 천근만근 무겁게 땅을 딛고 있었습니다.
별당 앞에 이른 박문수는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암행어사 박문수, 그가 과부 며느리의 닫힌 문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차가운 돌바닥 위에 조선 팔도를 호령하는 암행어사라는 신분도 잊은 채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박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닷새 전 그날 밤 부인의 손목을 잡은 것은 시아버님이 아니라 바로 나였소. 이 댁에 묵고 있던 나그네, 아니 사실은 임금의 명을 받고 암행하던 어사, 나 박문수였소. 내가 철없는 호기심에 영감님의 기침소리를 흉내내어 부인을 속였소.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요. 방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수는 굴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인이 시아버님께 그런 매서운 말씀을 올린 것도, 시아버님께서 자리에 누우신 것도, 부인이 곡기를 끄는 것도 모두 나의 가벼운 장난이 빚어낸 일이오. 죽어가는 두 사람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 생각하니 내 어찌 이대로 숨어 있을 수 있겠소? 한참의 정적 끝에 방 안에서 차갑고 메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사인지 감사인지 내 어찌 그 말을 믿습니까? 발소리도 없이 물러가시오. 부질없는 소리로 이상 사람을 희롱하지 마시오. 부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나가던 나그네가 갑자기 자신이 암행어사라 주장한들 그 말을 어찌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모욕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박문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말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전부를 보여야겠다. 그는 품속 깊숙이 간직해온 마패를 꺼냈습니다. 임금이 내린 신표이자 그의 목숨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소반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부인, 정녕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청컨대 맑은 물 한 그릇만 소반에 떠다 놓아주시오. 그리고 이 문을 열어 확인해 보시오. 내 말이 거짓이라면 내 이 자리에서 목이 떨어져도 여한이 없소. 그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신분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오직 진심 하나로 엎드린 목소리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한식경이 마치 한나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삐걱, 아주 조그만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부인의 야윈 얼굴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며칠간 곡기를 끄는 탓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길이 소반 위로 향했습니다. 소반 위에는 맑은 물 한 그릇과 그 곁에 육중하게 놓여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둥글고 묵직한 그것, 마패였습니다.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패라는 것이 아무나 지닐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쯤은 양반가의 며느리로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내린 신표를 함부로 흉내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부인의 시선이 마패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체면도 신분도 모두 내던진 채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부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님이 아니셨구나.
지난 닷새간 가슴을 옥죄던 그 끔찍한 오해가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시아버님께 그런 몹쓸 말을 울렸다는 사실이 떠오르며 참았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흑! 부인은 문지방을 붙잡은 채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홀로 삭혀왔던 억울함과 수치심, 그리고 시아버님께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박문수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에 부인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나으리, 부인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불효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아버님께 그런 모진 말씀을 올리다니요. 이 죄를 어찌 씻어야 할지. 아니요. 부인, 모든 것은 내 잘못이요. 부인은 그저 그 밤의 어둠 속에서 있는 그대로를 느낀 것뿐이요. 죄가 있다면 그 어둠을 만든 나에게 있어. 박문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요. 영감님께서 자리 보전하고 계시니 어서 가서 오해를 풀어드려야 하지 않겠소. 그 말에 부인은 정신이 번쩍 든 듯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며칠을 굶어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에 시아버님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부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영감님은 여전히 힘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부인은 그 앞에 엎드려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몹쓸 오해를 하여 씻을 수 없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어리석은 며느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영감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리고 그 뒤로 죄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박문수를 보고서야 오해가 풀렸음을 짐작하였습니다. 영감님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되었어. 얼굴을 들거라.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캄캄한 밤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 오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나야말로 며칠이나 자리에 누워 네 마음을 더 아프게 했구나. 며느리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영감님도 안도와 회한이 뒤섞인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손 한 번 맞닿지 않았지만 그 방 안에 흐르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문수도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오해였지만 그 오해를 이겨내는 이 집안의 정과 도리 앞에서는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덕 송씨 집안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예전의 화목함을 되찾았습니다. 영감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며느리도 차츰 기력을 회복해 다시 곱던 얼굴빛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문수는 그 길로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님 앞에 나아가 이 댁에서 보고 겪은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부끄러운 장난까지 숨김없이 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댁 시아버지의 지극한 마음과 며느리의 고든 절개, 그리고 오해 속에서도 끝내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마음가짐을 소상히 전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감탄하셨습니다. 참으로 기특한 집안이로다. 오해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절개와 효심이야말로 진정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회덕 송씨 집안에는 나라에서 큰 상이 느려지고 그 후로도 오래도록 효자와 연려를 배출한 명문가로 인근의 이름을 떨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정작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나라의 칭송을 받았다는 화려한 결말보다 그 직전 어사 박문수가 채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모두 내려놓은 채 진심으로 사죄하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가벼운 말 한마디나 별것 아니라고 여긴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며 생각지도 못한 큰 파장을 몰고 오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실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일 것입니다. 박문수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보다 남의 목숨을 먼저 생각했고 체면을 덮기보다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쪽을 택했으며 암행어사의 위험을 세우기보다 상처 입은 한 사람 앞에 무릎 꿇는 쪽을 택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어른의 사과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인정하고 상대가 다시 믿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낮추며 그 사과가 늦지 않도록 더 큰 상처가 되기 전에 용기를 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덕의 밤하늘 아래 놓였던 맑은 물 한 그릇과 마패 하나는 거짓을 비추지 않는 맑은 마음이자 권세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전하지 못한 사과 하나를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오늘 밤만큼은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 하나 남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달빛 내린 별당 아래 술 한 잔 차려두고 말없이 지킨 예의 하나 두 손에 곱게 담아 낮은 기침 들려오면 방문 아래 손을 내어 깊은 밤 아버님께 술상을 올려드리네. 달도 숨은 그날 밤에 바람마저 멈춰서고 낯선 손길 닿은 뒤에 믿음마저 패어가 아니라오 아니라오 아버님은 아니라오 그 밤 손목 잡은 사람 아버님이 아니라오 열어다오 열어다오 닫힌 문을 열어다오 마패 앞에 무릎 꿇은 그 사람 오사 박문수 술잔은 식어가고 방문은 굳게 닫혀 밥 한 술 넘기려다 눈물만 삼켜내. 여물이나 물고라 그 말이 칼이 되어 죄 없는 아버님 가슴 깊숙이 박혀가네. 억울한 두 마음은 말도 못한 채 마르고 늦게 온 그 진실이 문 밖에서 울어와 아니라오 아니라오 아버님은 아니라오 그 밤 손목 잡은 사람 아버님이 아니라오 열어다오 열어다오 닫힌 문을 열어다오 마패 앞에 무릎 꿇은
깊은 밤에 남은 그 이름은 효부라. 달빛 내린 별당 아래 술 한 잔을 차려두고 말없이 지킨 그 예의 하나 오늘도 남아있다네. 모두가 체면을 차리기 바쁜 세상에 차가운 맨바닥에 기꺼이 무릎을 꿇었던 그 마음이 유독 시리게 다가오네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토록 진심으로 고개 숙여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린 회덕의 밤하늘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응어리도 달빛에 환히 녹아내리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밤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